자, 혼돈의 세상 속에 우리는, 이게 어떤 주제냐? 제가 이제 오늘 야심차게 글을 썼는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고, 그죠? 어떤 대비를 하고 우리의 투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의 통찰을 담은 글이다. 그래서 방금 보셨죠? 파리 올림픽 개최식 일부를 보면서 세상은 어느덧 비정상을 강요하는 것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다. 그래서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뭐 세상에 좀 다른 사람도 있고 좀 세상에 좀 벗어난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 잘못이 아니니까 우리가 포용을 해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 사람을 막 마녀사냥하고 그 사람을 괴롭힐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들을 박해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는 거지, 그것이 인정을 하고 그것이 평범한다라고, 그것이 아주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성의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힐 것까지는 없지만,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그것이 기본 디폴트 노멀 값이라고, 그게 아주 기본이고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 여자 화장실을 나뉘는 거를, 화장실을 3개를 만들어서 중성 화장실까지 만들어야 되는 세상이 되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양성은 인정을 하고 괴롭히지 말아야 되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 올림픽에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저거는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비정상을 이제 대놓고 홍보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혼돈의 세상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세상은 다양성이 마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 시대가 돼버렸다. 그래서 남과 여는 신이 주신 섭리며 중력과 같은 그냥 자연스러움인데, 우리는 뭐 태어날 때 남녀 염색체 나뉘어서 태어나잖아요. 이게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중성으로 태어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그 자연스러움에서 벗어나서 태어난 사람들, 그저 생김새가 좀 다르고, 가령 뭐 장애가 있게 태어나거나 손가락이 하나가 없거나 아니면 뭐 자폐가 있거나 어떤 자연스러운 일반적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생김새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괴롭히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괴롭히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인정은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연스러움에서 벗어난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걸 그냥 우리가 이럴 수도 있어는 있지만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와, 이게 이런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기준 스탠다드를 바꿔야만 해. 세상은 앞으로 이렇게 다양성의 시대야. 원래 그냥 자연의 섭리를 벗어나서 중성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나 그녀도 부르면 안 돼. 그라고 왜 불러? 그가 그녀라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모욕한 거야. 이거는 잘못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 소신에 대한 생각을 오늘 이제 투자와 함께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연스러움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무시하고 괴롭혀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 이게 이꼴 자연스러움이 당연하게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괴롭히지 않는 게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러움이 당연하게 우리가 그것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게 또 당연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와 이제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 방송에서 제 소신을 얘기를 하니까 뭐 각자의 생각은 존중합니다. 제가 이제 다름을 저는 싫어하거나 배척을 해서 다름에서 저 사람을 공격을 하고 괴롭혀야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이나 세상의 사회의 약자나 소수는 당연히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하지만 그게 기준이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대부분 우리는 설마 그러겠어라는 마음으로 세상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하지 않은 영역의 일들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우리 코인했던 몇 년 전 우리들을 음모론자 취급을 하죠. 코인이 세상을 바꿀 거고, 코인의 세상의 돈이 코인으로 바뀔 거고, 그러면 야, 코인이 가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어떻게 세상의 돈이 되냐, 야, 이 음모론자라는 우리 취급론을 받았죠. 그렇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늘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야, 어떻게 핸드폰에서 내비게이션이 돼? 어떻게 핸드폰에서 쇼핑을 해? 어떻게 사람들 멀리 떨어져 있는데 먼 사람까지 메일을 보내, 편지를. 말이 안 돼. 인터넷이 말이 돼? 사람들은 내가 보이거나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죠. 그래서 음모론자 취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틀을 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국민들을 속인다고 전 세계를 초월하는 기관들,
뭐 IMF, BIS 이런 데들이 설마 그렇게 할 리가 있겠니? WHO, 전 세계 그 건강을 책임지는 데들이 설마 그렇게 하겠니?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대부분의 대중들은 야, 그건 너무 같다. 맨날 이런 소리를 하죠. 자, 이런 생각의 이유는 우리가 배운 교과서나 사회 교육에 따르면 우리는 사회 시스템에 따라야 바른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비롯된 거다.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의 전제는 사회 시스템과 전 세계 금융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선하다는 것, 그리고 세상을 위해 나쁜 결정은 할 리가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설마 정부가 그렇게 하겠냐? 아니, 설마 IMF가 우리나라 돈 빌려주고 그렇게 하겠니? 전 세계 IMF가 우리 잘해주려고 하겠지. 근데 실제로는 IMF가 잘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때 IMF 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지분의 절반을 다 뺏긴 게 그때란 말이에요. 결국에 알맹이의 뼈대를 갖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IMF를 밀어 넣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전제가 그들이 설마 그렇게 하겠냐라는 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순진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 그리고 세상을 위해 나쁜 결정과 좋은 결정이 무엇인가는 세상의 기득권 그들과 우리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진짜 좋은 거는, 쉽게 말해서 그들이 진짜 좋다고 말하는 선은 너무 무분별한 대중들을 통제하고 줄여나가는 것이 이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그게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막 통제하고 막 QR 찍고 막 여기 하얀신 접종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음모론으로 막 너무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통제해야지, 안 그러면 세상이 힘든데, 그게 선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하겠지라고 하는 게 그들한테는 무슨 소리야, 그렇게까지 해야지 당연한 거야 라는 선의 기준이 다르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 나쁜 결정은 이대로 지구를 대중들에게 계속 이제 대중들이 늘어나가면서 지구를 통제하는 게 힘들어지는 게 그들 입장에서 나쁜 결정이 되는 거고, 모두 자기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것이 합리화가 아니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 세상의 기득권들과 우리의 기준은 너무 다르겠죠. 보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IMF 받는 것을 숨겨서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대기업들은 대부분 살려줬죠. 이런 선택을 하는 것도 그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거죠. 그들한테는 그게 선인 거고, 국민들의 피땀 눈물은 그들한테는 선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에이, 정부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여기서 틀을 깨야 되는 건데, 우리가 수년 전에 코인 투자 시작할 때 정부와 언론들이 모두 하나같이 코인은 사기라고 했었죠. 그죠? 그 당시에 그들은 코인이 뭔지도 몰랐을 거고 그냥 일괄적으로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이 싫었을 거다. 근데 지금 180도 바뀌어서 가상자산법이 생성이 되고 있고, 7월 달에 뭐 나왔고, 6월 말에 미카법 나왔고, 지금 이제 미국도 법도 나오고 있고, 정치인들이 코인 보유가 이제 슬슬 드러나고 있어요, 요새. 그죠? 근데 이것도 필연적으로 꼭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떡하 드러나는데, 아마 정치인의 코인 내역 보유가 의무화되는 때 되면 코인 부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다. 이미 갖고 있는데 세상에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거죠. 아마 이미 세상의 흐름을 아는 눈치 빠른 정치인들은 엄청 부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단면이 아닌 입체적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노력을 해야 될만 하고, 그리고 그대로 언론과 정부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계속 당하고 또 당하고만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또는 세계의 리더가 그리고 세상이 설마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한테 하겠어라는 그 뿌리부터 우리는 통째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또 이제 소신 발언이 나오는데, 지난 우리가 코땡땡 사건을 돌이켜 보면 이 코땡땡은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거. 그래서 내가 그 사건을 터지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사건 터지기 전에 2019년 한 9월 10월쯤에 해당 과정의 빌드업에 대한 계획을 접하고 나서 저 역시 설마 하는 마음에 집에 마스크와 햇반 그리고 음식들을 약 이런 것들 구비를 해뒀었어요. 그리고 뭐 약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좀 특정 약 효과 있는 걸 사놨는데 그것까지 방송에서 언급은 이제 또 어렵고, 그렇게 시간이 수개월 흘러서 전 세계는 판다를 선언을 하고, 판다는 뭔지 아시죠? 이것도 이제 저기 세 글자 그거를 선언을 하고 전 세계가 락다운에 들어갔죠. 그리고 하얀신, 흰신을 강제를 하고 흰신을 강제하는 정부를 예상을 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요거 이렇게 강제를 하면서 학교는 뭐 시험 뭐 하는데 못 보게 할 거고, 회사는 또 이렇게 안 하면 회사 못 다니게 할 거고,
있고 건물 출입 못하게 뭐 밥 못 먹게 할 수도 있고 공항에서 뭐 할 수도 있고 그거 다 그대로 됐죠. 그거 기반이 뭐였죠? QR코드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선택이라고 했지만 실제 모두 다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맞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선택이라고 말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직도 정부들은 하고 있습니다. 선택이었는데 니들이 하고서 지금 왜 이래? 니들이 하는데 왜 나한테 이래?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책임 안 진다고. 그렇죠? 그래서 다들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이걸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진짜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설마라는 말을 언급해요. 우리는 코인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기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 인정하는 이 시대를 봤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다들 이거 겪고 있지만 인과관계 증명 못하니까 몸이 아픈데 이거 부작용 아닌가? 이런 참고 있는 상황이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이 사기라고 투자하지 말라고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서 방영해주고 친절하게 뉴스로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했죠. 말해주는 거 그것엔 진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처참한 시기에 내가 코인을 팔고 나가길 원하는 소수의 기득권들이 마음을 대변해주는 전 세계 그냥 하수인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방송들은.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이 주제로 방송해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휩쓸려갖고 우리가 뭐 마운트 곡스 퍼드 나오면 또 코인 팔고 4월부터 7월에 하락장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락장이라서 코인 팔고 그쵸? 그러면 또 나가 떨어지면 또 고점 올라오면 또 사고 이거에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뉴스에 계속 당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 우리를 위하는 것은 오직 우리 내면의 마음의 소리뿐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최근에 신의 음성을 전하고 있다는 목사가 있어요. 그죠?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죠. 한번. 저는 이제 그 신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뭐 제 소신 발언이지만 저는 그 사람이 그냥 그 금융 엘리트들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트럼프 암살 예언하고 당선 이후에 대공황급 경제 붕괴를 예언했죠. 그리고 또 이례적으로 암호화폐 좀 콕 집어서 리플이 언젠가 $10,000에 도달하는 걸 봤고 최근에 이제 올해 요번 사이클에 뭐 한 $5에서 $6 정도 도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왜 얘기할까? 뭐 코인까지 얘기해. 리플 XRP까지 집어서 하나님이 리플 XRP 얘기도 해줬다는 거예요. 그쵸? 트럼프 암살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또 파리가 에펠탑이 불타고 있는 것도 또 봤다. 지금 이민자 때문에 난리죠 여기는. 그쵸? 그 다음에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징집당하는 미래까지 또 예언을 했어요 최근에. 그리고 또 새로운 바바 이슈 요게 뭐냐면 그 있죠? 우리 저 코땡땡 그게 또 찾아와서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거예요. 다음 뭐가 와서 3억 명 이상이 죽는 것을 예언을 해요. 엄청나게 많이 죽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했죠. 그게 위험한 게 아니라 신신이 위험한 거라고. 그거는 사실상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신신 맞으면 그거 안 걸린다라고 했는데 다 걸렸죠? 그러면 그게 위험했으면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맞았으니까 맞았으니까 그거 와도 코땡땡 걸려도 덜 아픈 거라고 또 말을 해요. 계속 말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건데 나는 정부를 믿고 싶어. 그렇지 않으면 난 너무 불안하니까 라고 하니까 계속 정부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크리스찬이지만 지금 이 신의 음성을 전하는 목사의 이거는 저는 이제 금융 엘리트 형들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언가를 앞세워 그들의 행보를 신격화하고 예언이 실행되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카르마라는 에너지 충돌을 피하기 위함인데 미리 자기네들의 그 계획을 미리 말해주지 않고 실행하면 결국에 자기들한테 그 에너지의 화살이 돌아오기 때문에 미리 말을 해야 돼요. 공표를. 그래서 저는 말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정신에너지 흐름을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함. 왜냐면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말한 게 이루어지네. 우와 트럼프 암살당했고 저 사람 맞네. 우와 진짜 몇 개월 전에 영상 올라왔네. 와 대박이다. 이 사람 예언가구나.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힘이 실리는 거잖아요. 점점점 조회수가 늘어나고 기독교에서 다 이 사람의 영상을 다루기 시작을 하고 그럼 거기에 어떻게 된다? 사람들은 갑자기 기독교 관심 없던 사람이 야 리플은 뭐야? 리플이 뭔데 하나님이 예언을 해? 야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돈인가 보다 하면서 이 돈을 전 세계 큰 돈으로 쓰는 거죠. 우리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진실을 알 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예언이 실현되면 그들의 기득권이 이걸 실행을 하던 신의 예언이 실현이 되던 기득권이 이걸 실행을 하던 결국에 그 목사의 말들이 결국 실현이 되는 일들은 리스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일들이 앞으로 리스트가 돼서 실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를 미리 말해놓고 실현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진짜 만약에 신의 예언이면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저도 모르지만 제가 보는 뷰는 저는 좀 현실적으로 보니까 세상을 조금 더 저는 음모론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진짜 그냥 신의 예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예언들이 우리 형님들의 투두 리스트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리스트. 그래서 현재 또 다른 락다운 빌드업의 조짐이 보인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좀 뭔가 또 다음 뭔가 락다운 한다. 사람들 가둬놓고 또 신신 또 저기 해라. 위험하다. 치명률 높다. 또 이렇게 동요 만들고 사람들 또 안 그러면 밥 못 먹게 하고 뭐 어디 못 들어가게 하고 또 이런 거 반복합니다. 근데 예전에 20년도 때 코땡땡 때는 그때는 세상이 돈을 많이 찍어내는 초기이기 때문에 돈이라도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돈도 안 나눠줄 가능성이 높다. 진짜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지만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준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정신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 시스템을 세상의 부가 모두 바뀐다. 그래서 자산의 토큰화 시대를 선언했고 이제 ETF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래서 막대한 부가 코인 ETF에 담기게 되고 그 의미는 막대한 자금이 해당 코인의 시총을 키우게 된다는 역할이다. 그래서 그 코인의 부의 수의 역할이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면 오래전부터 우리가 계속 언급했지만 ETF를 다루는 금융기관의 실제 오너들 그리고 경영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스템 개발 들어갈 때부터 이 세상의 미래를 알아봤을 거고 그들은 그 어떤 특정 코인 위로 자산의 토큰화할지 이미 알아봤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ETF 나오기 전에 미리 원석 그 코인들을 개별적으로 개인 명의로 담아놨을 거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치인 얘기도 했지만 개인 명의로 그들 코인 사두고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그들이 힘 이용하는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ETF를 만들면 그 코인들의 부의박원이 커지면서 그 코인들 원석은 엄청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CME, HK, USDC 기반 코인들은 자산의 토큰화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 코인들이 성장이 엄청날 것이며 결국 이 위로 모든 자산들이 올라가게 된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인의 뉴스가 언급이 잠잠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이제 뉴스 별로 없잖아요. 사람들이 막 경제, 부동산 채널에서 모두 같이 다 코인을 다루는 지난 3월 같은 시기가 아직 아니잖아요. 그런 시기에 또 찾아올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마지막 사이클 가기 시작하면 2달에서 넉 달이고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대략 그 정도 시간일 거라고 봐요. 뭐 2017년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8개월까지도 갔는데 중간중간에 한 달 정도의 조정들이 있었으니까 그저께 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021년도처럼 가면 넉 달 만에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좀 짧게 2달 올라갔다가 또 한 달 쉬고 2달 올라갔다가 한 달 쉬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떨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올해 9월, 10월, 11월에 한 2달 정도 많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아까 어떻게 했죠? 우리 알트코인 시총 전고를 넘어서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익절을 좀 해야 된다. 그 프로토콜대로 할 겁니다. 그거대로 하시면 되고 근데 나는 거기 안 팔고 싶다. 그럼 각자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고 사이클 탑이 올해가 아니라 2달 정도 달아오르고 좀 시켜주고 방금 얘기했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과일이라고 예측되는 구간부터는 분할로 익절을 시작하되 처음에는 비중을 작게 하고 그리고 주 단위로 비중을 높여가면서 익절을 한다. 그러니까 이번 주 익절했는데 다음 주에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이번 주 5%, 다음 주 10%, 20%, 30% 이렇게 비중을 높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뒤로부터 팍팍팍 비중을 높이는 거다. 그래서 최고점은 누구도 모르고 알 수 없는 그것을 맞추려고 쫓지 않으면 된다. 우리의 에너지는 오직 그러니까 우리의 에너지를 최고점 쫓는 데 쓰지 말고 우리의 에너지는 오직 우리의 탐욕을 절제하는 곳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